여의도 타짜. 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시작합니다. 김상할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주제가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요거부터 좀 보죠. 어제 새벽에 요 일이 벌어지는 순간 제가 야, 내일 여의도 타짜 첫 번째 아이템이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 문자 있잖아요. 문자 어제 그 경계경보 문자 이게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문자 나갔어요.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발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오발령이었는데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내걸었어요. 네. 그 얘기는 제대로 우리가 문자 내걸었고 지금 위험이 해소됐으니까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이 엇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를 해서 과잉 대응일 수는 있는데 오발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행안부에서 또 오발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행안부에서. 네. 우리 지침을 서울시가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비판받을 점이 되게 많은데 저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안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다 보냈잖아요. 그 문자를. 근데 서울시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대피하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저 경기도 일산에 사는데 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오판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은 대피하고 경기도민들은 대피를 못한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고 일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 보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 타짜는요? 뭐 오세훈 시장의 과잉 대응이라는 말은요 너무나 뭐랄까 무책임한 얘기예요. 과잉 대응이 뭐예요? 충분히 대응을 하고도 남아야 과잉 대응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문자가 오고 혼란이 생겼잖아요. 그럼 문자 온 후도 뭐 어떻게 하라든가 뭐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해가지고 뭐 리소스가 좀 낭비가 됐다든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혼란이 없어. 그러면 과잉 대응이라고 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혼란이 생겨서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왜 과잉 대응이야? 실수고 잘못한 거지. 시민들한테 안심을 주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경고지. 두려움에 떨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발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대응이에요? 하긴 저는 어제 그 문자 보면 왜 대피해야 되고 오히려 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기는 두려워지고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잘 모르겠으니까 막 네이버에 접속해가지고 네이버마저도 접속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나 그 진위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 그 진위만큼은 좀 알아달라. 이 정도로 하고 사과를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과잉으로 했으니까 문제 없어. 이거는 사과는 했는데 문제 없다고는 안 하고 사과는 했잖아요. 근데 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느낌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김상일 평론가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게 결국은 이게 사과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혹시 뭔가 정무적 판단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상상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하면은 막 좋아하겠지 국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까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짚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군 당국하고 행안부에서는 이게 조금 예고됐던 거기도 하고 백령도 이쪽으로 가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대피 나머지 지역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예의주시하고 경계하라까지 보낸 건 그럼 알아서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서울시 주장은 우리가 거기서 알아서 했는데 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발령이라든지 잘못한 게 아니라 과잉했다. 서울시의 이제 논리는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우리는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어. 그렇죠. 뭐 이렇게 각자 알아서 조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아서 더 많이 조심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북한이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쏘면 우리 통상 그렇잖아요. 뉴스라든지 이런 데 밑에 긴급 폭포 자막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게 저쪽으로 갔나 보다. 우리 이걸 뭐 조금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침착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제는 이제 달랐던 거고 그러는 국민들이 서울시에 물어보면 뭐가 달랐던 건데 지난번하고
물어보면 서울시는 제가 볼 땐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번은 우리가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번은 강하게 했냐라고 하면 또 대답할 뭐 근거가 없죠. 그래서 저는 크게 정무적으로 뭘 이렇게 노려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아니 담당자의 판단. 판단? 네. 그럼 이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중차대한 거를 저 서울시 안 있어봐서 모르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시장이나 네. 정무부 시장 보고 안 하고 그냥 담당자가 그냥 알아서 문자 보내고 막 이래요? 아 그게 매뉴얼대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뉴얼 내면 담당자가 알아서 네. 뭐 시장도 모르겠다고 근데 아침에 일단은 받고 놀라? 네. 먼저 지난- 보고해가지고 이거 보낼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헝클어진 게 있어요. 뭐 보내니 많이 하고 어디는 보내는데 어디는 안 보내니 막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 기초단체들 구청부터 보내고 보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 근데 이거를 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보내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안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내든가 해야지 지자체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보낼 곳은 보내고 보내지 말 곳은 보내지 마라. 이거는 좀 근데 맞지 않은 이게 것 같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뭐 이야기가 자꾸 격까지가 흘러가는데 광역단체장들은 통합방위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수방사령관 다 불러가지고 회의도 주재하고 네. 물론 뭐 시장이 수방사령관을 지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이제 치안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어가지고 왜 민박이복 입고 나와가지고 좀 그 지도자로서의 이런 이미지도 구축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 말은 지자체한테 그 권한을 뺏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뭐 완전히 저 민주당 망신당했지. 박영준 의원 보니까 SNS에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 이런 거 거론하던데. 그분은 책임 또 있어요? 저 정쟁의 수단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 네. 다음번 서울시장 나가려고 아 그래요? 오세훈 시장을 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오세훈 시장 책임 있죠. 당연히 책임 있고. 이 책임이라는 게 욕 먹고 하는 게 책임인 네. 거죠. 당연히 뭐, 책임져야죠. 뭐 사퇴하겠습니까 이거. 뭐. 아니 근데 이건 뭐 잘못한 게 명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상황 이런 데서 비상 연락망 이런 게 없다. 그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이걸 빨리 바로잡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예? 그럼 국민들은 그 사이에 어떡하라고? 근데 네? 저는 그래놓고서 그게 아무 문제 없고 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에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 장타짜 저는 어제 그 문자 중에서 제일 제 귀를 잡았던 건 마지막 서울시 문제였거든요. 네. 경계 경보를 해제합니다. 네. 이미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했잖아요. 행안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보가 많은데 그런데 오발령이었으면 대성명이 아니고 경계 경보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했던 경고가 난 잘한 거고. 그렇죠.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거거든요. 그거죠. 오발령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오세훈 시장 인터뷰도 뭐 그 기조에서 보면은 오발령 아니라고 한 거고 김타짜 말대로 그냥 아유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될 걸 왜 이거를 뭐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발령이라는 거 인정 안 했어요. 행안부에서는 계속 오발령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과는 밀리면 안 된다고 했던 생각하는 부분이 건가? 있었고 네. 자신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과잉 대응을 한 것이 좀 문제지. 네. 이거 우리가 경계 경보 내린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그런 아니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 게 진정한 사과냐고요. 그게 제가 그거를 자꾸 저는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면은 그건 가만히-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 진짜 잘못한 거 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이야기하고 그 상대가 좀 수긍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지.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옳으신 지금 문자를 다시 곱씹어 보고 있는데 처음에 온 거는 위급 재난 문자예요. 네. 해제된 거는 안전 안내 문자예요. 달라. 맞아, 그건 맞아요. 예. 예. 그 서울에 사시니까 그런 문자도 받지. 저처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그냥 죽어? 그냥 뭐 대피하라는 문자도 못 받아요. 진짜 이 시스템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참 제가 이거 얘기 꺼낼까 말까 했는데 꺼내지 말까요? 아니 그러면 꺼내야지. 꺼내야지. 그럼 꺼내야 돼. 아이, 대통령께서 어제 NSC를 주관하지 않으신 것은 예. 좀 비판받을 만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석 안 하신 것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 막 합리화를 시키던데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저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이 저러한 행동을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주관하지 않았으면 되게 많은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중잣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얘기 나왔으니까 윤타짜 보기에도 어제 사실 아침에 저도 속보 받았을 때 NSC 개최하는데 조태용 안보실장이 개최한다는 속보가 있었잖아요. 한 새벽에. 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건 뭐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SC를 주재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실제로 뭔가 진두지휘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안심.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전략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지금도 우주 발사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에 이제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발사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그리고 결국 실패했고, 바로 실패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원래 있던 일정을 소화했다. 뭐, 요게 이제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비판적으로 보는 것처럼 뭐 그냥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북한에 보낸 고도의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득점을 얼마 쌓아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쏘아도 새벽에 나오면은 일본이 이게 부풀리려고 의도적으로 한다. 또 뭐 그런 비판도 있긴 있었는데 되게 다면적이기 때문에 네. 오 시장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평소에 득점을 쌓아 놓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윤태곤 실장이 너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진영이 국민의힘과 현 정부예요. 네. 그럼 강력한 대응, 원래 기본 강력한 기조가 반발, 뭐 항의 이런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어요? 대통령부터 시작이 돼야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발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의제가 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통령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 또 다른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자, 뭐 거기서 모르지 뭐.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더 나가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상혜 선배 말씀 들으면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한국 사회 논의 지점이 많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 한미 특히 정상회담 안보에 때도 관해서도 그렇죠. 아니 왜 핵을 더 많이 못 갖고 왔어 이런 식의 논점이 제기되는 거고 지금도 대통령이 강하게 해야지 에서 논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봐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예정됐고 실패했으니까 대통령께서 굳이 뭐 주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NSC에서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북한의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심각한 도발로 규탄한다. 본인들은 심각한 도발로 규탄을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주관을 안 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제 말도.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그래서 에이. 막 걱정이 되시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네요. 예, 추석 선물은 영원히 안녕인 것 같아요. 선물이 아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제는 17일 만에 국회에 등장한 김남국 의원.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이게 뭐라 이게 블랙 코미디 같은 건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나온 게 지금 뉴스가 돼버리는 글쎄 이 말이에요. 상황. 17일 만에 국회에 등장한 김남국.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작전을 다 짜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라는 것도 다 정해진 것 같고 어제 뭐 별다른 대답은 없었어요. 뭐 그런 윤리위원회에서 간다 뭐 그런 네. 기조 아니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부르면 가서 잘 소명하고 해명할게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리고 저 뭐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네. 터무니없는 얘기다.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법 하고. 이런 얘기. 그렇다면은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법정 대응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저 화면들을 보면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말진 기라고 보내는 이제 주니어들이 가서 묻는데 그 질문들 중에 그런 질문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정확히 왜 오셨? 국회에 왜 오셨냐고요? 아, 국회에 어떤 일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국 여기 출근하는데 아침에
왜 오셨어요?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저 아침마다 오는데 이러고. 근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 출근하는 걸 가지고 기자들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라는 이런 질문이 뜻이 가는 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17일에 정확히 무단 말씀드리면 결근했으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입니다.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무단 결석하다가 출석하게 된 그 변화의 계기가 뭐냐 그걸 묻고 싶었겠죠 아마. 맞아요. 선회하자면은 선회하자면 예. 변화의 계기. 그러니까 뭐 작전을 다 짰냐, 네. 뭐 입장 발표를 할 게 있냐, 네. 뭐 그런 식의 질문이었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 출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면 기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었다가 뭐 숨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나타나다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나타나달라고 하는데 안 나타나다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럼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나타났을 때 뭔가 뭐래도 좀 들고 왔겠지. 어허. 답을 들고 오든 해명을 들고 오든 네. 아니면 뭐 입장을 들고 오든 들고 왔겠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없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게 없었다는 점에서 기자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면 왜 왔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오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다 공개한다든지 네. 적극적인 해명, 네. 가타보다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런 걸 나타나는구나. 기대했는데 그런 거가 예고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딱 오니까 네. 그럼 뭐 하려고 온 것 같은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 그 진짜 왜 왔을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아니 왜 왔냐고? 네. 그냥 뭐 국회 와야지 뭐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건 당연한 거다. 저도 김타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17일 동안 보이지 않아서 좀 다 비판이 연구 있었잖아요. 연구 다 하고 그럼 나름대로 17일 동안 준비를 하고 했을 준비, 건데 네, 뭐 그렇지.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본인 거래 내역들을 거래소에다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럼 다 분석해가지고 자 그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죠. 내가 봤더니 이래야 되고 내가 요건 잘못됐고 잘못하지 않았고 뭐 법적으로 다투겠다든지 당연히 죄송한데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17일 만에 나타나서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본인도 진짜. 변호사고 김태현 변호사님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면 조언을 했겠죠. 아 그런데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예 차라리 네. 나타나보다 나타나지 말아요. 몇 월 며칠에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뭐 좀 예고를 좀 하든지. 근데 김남국 의원한테 뭘 기대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김남국 의원이 나온 걸 보고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하나는 되게 뻔뻔하다. 또 하나는 되게 허탈하고 좌절스럽다. 그러니까 뻔뻔한 게 뭐냐면 적어도 김남국 의원 때문에 지금 거의 17일 한 20일 동안 뭐 정치권 나라가 들쑤셔졌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유감이나 사과했어야 되는데 첫 등장의 일성이. 네 그런 걸 안 했다라는 것은 참 뻔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래 저렇게 또 며칠 안 나오다가 나와서 의정활동하고 윤리위원회 그냥 대강 그냥 봐주기 하고 그러면 뭐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러면 또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의원직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받아가지고 출마하려고 그러고 그냥 위기 상황만 넘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정치인에게 저런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과연 김남국 의원에게 있는 것이냐. 되게 좀 좌절스럽더라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은 방송에 출연했을 때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그때 먼저 나서서 남도 비판하고 아주 비판도 잘했잖아요. 네? 근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자기가 비판했던 거와 연결지었을 때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 정말 좀 약간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네, 이제 다른 그럼 각도.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일단 법사위 탈당했는데 뭐 민주당 아니지.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떤 의원들은 뭐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줘야 뭐 거기 따라 윤리가 판단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윤리위나 민주당이나 국회 크게 봐서 국회까지 네? 이게 이 문제는 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건 뭐 검찰하고 법원이 할 네. 것이고 도덕적 정치적 그렇죠. 이런 책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거죠, 윤리위가. 그러니까 국회 윤리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이 소속 정당이었고 공천을 했었고 했던 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모두의 책임인 것인데 그 책임은 사실은 민주당한테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8대2. 국힘도 책임이 있지. 윤리위의 구성원이고 국회 구성원이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이 뭐 우리 출신이지만은 나가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수록
욕을 더 먹는 구조가 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지금 이 혼란과 이 그 아픔과 뭐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김남국 의원에게 똑같은 자세를 갖는 게 맞죠. 네. 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나 조직이 어느 정도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점은 근데 이제 있죠. 가상의 이제 그 기준 중앙을 10으로 놓으면은 네. 한 8에서 12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걸 한 1에서 20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들 거기에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되게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자 당심하고 민심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금 진보적이고 국민의힘은 좀 보수적이고 뭐 노동 인권에 중시하고 네.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고 네, 그건 네.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하고 중도층의 괴리가 제일 높은 건 김남국 제명. 그 앞에는 이재명 대표. 그 앞에는 조국 장관. 네. 도덕성 이슈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의 괴리가 제일 커진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은 세비 얘기를 많이 하시네. 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은 세비 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합니다. 여도 타짜. 첫 번째 3부에서 다뤄볼 거는 3590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장타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이 거론되네요. 국힘 전략이 바뀐 건가요? 소장님 취재가 틀린 건가요? 누구 말씀하세요? 애초에 누구 해줬어? 김석기 네. 전 사무총장을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보니까 뭐 저 누구? 김가람. 김가람 네. 후보? 지금 청년 대변인 네. 지난번 정론대회 때 그 장해찬 청년 최고 당선될 때 같이 경쟁했던 2등이었나? 네, 청년 최고의 후보. 네, 이분이 또 호남분이고 네. 해가지고 젊고 호남분이고. 자, 일단 맞아요? 김가람 후보가 된다는 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가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에 대해서 네. 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미를 두는 것 같지가 않고 네. 후보군으로 오르내렸던 분들도 내가 최고위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역에 가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최고위원 된다고 내가 누구 공천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공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왜 그냥 여기 있으면서 내가 시간 뺏기고 비판받고 욕먹을 거냐. 그거보다는 실리를 챙기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역 의원이 지금 한 명도 없다며요, 최고위원 없어요. 후보에. 큰일 났어요. 네. 그러면 이게- 현역 의원이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고위원 돼봐야 네. 메리트는 떨어지고 그중에 몇 명은 징계받고 설화 올리고 그러니까 리스크만 크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 실수를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괜히 논란되는 말, 또 말 실수,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러면은 공천 아웃. 이렇게 되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서 좀 이렇게 좀 아부도 하고 지역구 가가지고 네, 지역 관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네. 이러면 자리 가면 아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왜 웃었냐면은 이제 뭐 각 진영에서 정당들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항의하는 건 다반사잖아요. 왜 이게 편파적이냐,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저쪽 뭐 하냐. 근데 요새 이제 항의를 하는 주제가 제가 웃긴 게 과거에는 왜 우리를 안 다뤄주냐로 항의를 많이 했는데 요즘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다루냐. 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조용히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해봤자 실수할 가능성만 높아지고 하니까 그 말이 이제 생각나네. 근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말의 무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럼 정치 안 해야지.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는요. 뒤에서 많은 뭐랄까 조정 내지는 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피력하면서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예를 그런 들어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나오고 싶은데 네, 다 뭐 나가봐야- 조정을 하고 야 이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내가 괜히 나갔다가 욕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자유로운 어떤 경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게 이 결과 일종의 약간의 참사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결과를 만든 거 참사라고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흥행이 돼요 지금? 아무도 현역이- 관심도 없고 현역이 존재감도 나오지 없고.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김가람 이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훌륭한 면모가 있는데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액세서리 정도로 끝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잠깐 일단은 현역 의원이 영의위원은 뭐 어떻게든지 뭐 후보를 메이킹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김석기 의원에서 갑자기 김가람 청년 대변인으로 완전 달라요. 현역 의원하고 중진 의원이잖아요. 김석기 의원이요. 그럼요. 청년 대변인 네. 영남 출신, 호남 출신, 네. 나이가 좀 있어진 장년층, 청년층. 네. 완전히 대비되는 칼라로 확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김석기 의원도 하고 싶지 네, 않다. 네. 한번 제안을 했는데 네. 좀 오르내리고 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어. 이거는 손해나는 장사. 그래서 어. 이제 안 할래라고 한 것 같고 김가람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상대 네. 기회죠, 진짜. 김관우 후보는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싶으면.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네. 당 지도부에서 네.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가람 후보가 김기현 당대표의 말을 잘 듣고 호흡 잘 맞출 수 있고 네. 사고 안 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호남 출신의 네. 청년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쭉 보니까 대부분 또 안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는 사람은 좀 부적절해 보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좀 상징적으로 네.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 변화시키고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친구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택은 이건 실장님 다른 카드 이야기인데 어떻게 봐요? 국민의힘 사람이 너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남 빼면 수도권의 의석이 지금 7, 8개 뭐 이런 식인 거고 거기서도 뭐 강남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내각에 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게 이런 현상이 이제 공천 때까지 또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뭐 영남 같은 데는 경쟁이 높아서 문제겠지만은 수도권에 이른바 잘하면 될 수 있는데 뭐 강남 말고 아주 강북구 말고 중간쯤 좋은 사람 보내서 잘하면 될 수 있는 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이 시그널이 벌써 여기서 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현역이 아니더라도 그럼 조금 상징적인 인물 뭐 수도권에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김가람 최고 영입해서 뭐 수도권의 스윙 저 그렇죠. 지역구에 내보내는 이래야 좀 되는데 안 전략적. 된다. 근데 이 김가람 뭐 이분은 잘 모릅니다만은 청년의 호남 출신이면 이게 뭐랄까 배려 내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꾸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물이 없다 이 말은요 너무 우리 편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천하용인이라든가 이렇게 꼭 우리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데까지 넓혀서 보면 예를 사람이 왜 없어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 천하람 이렇게 그렇죠. 약간 뉴스 많이 됐겠다. 그럼 예? 그렇게 자꾸 우리끼리 놀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보니까 인물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번 최고위원들이. 그럼 장타짜는 이번 지도부가 별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특히 뭐 당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네. 뭐 이슈를 주도해 나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질 않잖아요. 뭐 사람이 없건 사람이 안 쓰건 간에 이걸 붐업 시키겠다라는 전략보다는 네. 그냥 조용히 가자. 조용히 안정적으로 그냥 하자. 사고 치지 말자. 제가 좀 수동적이에요. 지금. 품격 없이 이거를 좀 품평을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액세서리 쇼핑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비슷한 거 하나만 물어보죠. 지도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용호 의원이 인터뷰 네, 인터뷰에서 네. 최고위원회가 뭐 유명무실하다 해서 네. 현역 의원은 도전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저희가 지금 한 얘기고.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인 최고위원 회의보다 5인회와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인회가 누구냐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근데 언론에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네. 매일 아침 8시에 조찬 회의 한다면서요. 거기 멤버들. 그러니까 실명 나왔습니다. 저 이철규 사무총장 그렇죠.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 네. 배현진 조직부총장, 네. 그다음에 박수영. 박성민. 네. 전략기획부총장, 그다음에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네. 딱 5명이네. 네.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 언론에 그렇게 네. 나오고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네. 맞다고 봐야죠. 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위 당직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실무적으로 조정회의는 당연히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당대표랑 따로 가면 안 될 텐데 네.
그것만 가지고 좀 뭐 문제 삼거나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한 비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용호 의원의 비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우리 5명이 모여가지고 당대표 제껴놓고 최고위원 제껴놓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네. 이러면은 잘못됐고 네. 그러니까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딱 실무적으로 조율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잘 보고하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거기 대표에게 참석한 보고하고.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랑. 근데 그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8시에 참여할까? 그건 조금 좀 또 무슨 말이야? 그거는 조금 좀 어쨌든 김기현 아니, 대표하고 5명이 뭐 조찬회 하면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매일은 조직체는 안 해. 어디나 있긴 있어요. 뭐 당 대표가 수석 대변인, 뭐 사무총장, 뭐 전략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를 받고 주요 당직자인데. 뭐 짜고 주요 당직자 회의 이름이 뭐가 됐던지 간에 근데 이게 있고 지도부는 또 지도부의 역할은 있고. 역할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의 역할, 지도부라고 하면 최고위원회의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 역할과 권위가 떨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두 개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슉 힘이 빠지고 하나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기구는요. 네. 비공식적인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공식적인 역할,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만약에 해버리면 그거는 공적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인회가 전면에 자꾸 등장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뭐 거기가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라든가 지금의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조언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은 자기들이 좀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당에 기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전면에 나서 가지고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권한을 휘두르고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면 저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좀 내일 참석하는 부분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좀 전 얘기를 좀 들었고 이 다른 네 분 뒤에 계시는 그분의 역할이 좀 더 큰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분 다른 저 이 5인 소위 말하는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이 조찬 모임에 참석한 5인의 멤버의 뒤에 있는 사람이세요? 예. 후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 같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 그런 네. 분들의 영향력이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참석한 멤버들이 다 장지원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가깝죠. 이철규, 박수영, 배현진 이 특히 세 분은 장제원 의원은 상당히 가깝죠.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 관련해서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쳐요. 누가? 제가 저는 안 다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얘기해 볼까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요 면직안이 제가가 됐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타짜가 왠지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저는 뭐 굳이 이렇게 버티는 게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끌어내리는 거는 더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예? 양쪽의 지금 행동들을 그리고 양쪽 다 권한과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잘하려고 해야지 그 힘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려고 쓰면 그게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 좀 과하다. 면직 처분 이런 거는 과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좀 놔두면 지지율도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방통위 뭐 이 권익위 뭐 이런 데들이 정치적 성격이 있지만 좀 정치적 성격을 낮추라라고 해서 합의제 기구로 하는데 이런 데들이 제일 정치화가 되고 있는 게 근본적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은 맞아요. 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뉴노멀이야 정말.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이 됐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과 직무상의 엄정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재승인 점수 그것도 조작 논란 그렇고요. 의혹과 관련해서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2020년 3월 31일에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아주 나쁜 X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와서 내가 뭐 방송통신의 중립성 이런 걸 자율성 뭐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못 물러나 이것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본인이 안 물러난다는데 임기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남았어요? 7월 31일까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또 이렇게 억지로 쫓아내는 많이 듯한 두 달 모양새를 남았는데. 취하는 게 과연 이 여권에 네. 좋은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까 그런 생각이 기다리는 들어요. 게 낫다. 저는 그냥 원래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안 그만둔다는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네.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소위 말해서 몰아내고 새로 앉히겠다고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의 이 그 회자되는 이름을 들어보면 네. 또 한심한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모든 언론에서 단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실의 청와대 첫 번째 대변인이고 요새 언론에서 많이 쓰는 핵심 관계자 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핵관. 당시에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 아, 이동관 그때 기자였죠. 홍보수석이었어요. 지금 뭐 윤핵관, 김핵관, 무슨 핵관 할 때 핵관의 원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동관 전 수석은요. 수석의 방통위원장. 되게 명민하고 예. 성실하고 예.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아일보 그래서-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잠깐 명민하고 성실하고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좋은 거 되게 아닌가? 부지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방통위는 좀 비정치적이어야 네. 되고 합의제 기관인 거고 이제 사실 집행기관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조정하고 조율하고 이런 기관인데 거의 장관처럼 움직일 거예요. 제가 예측컨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실세. 그렇죠. 그리고 부지런하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 같은 데는 뭐 개별적인 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좀 모르는 듯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컨대 우리 방통 같은 것도 다 모니터하고 그럴걸요. 잠깐 각 잡고 앉아주세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넥타이 안 맨 거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너무 잘 알고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분야 전체를 R로 보는 거야. 아래로 깔아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뭔가 그 존중의 대상이나 그리고 뭐 경청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손가락을 딱 뻗으면 글로 달려와야 되는 사람들 정도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저 저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뭐냐면 이동관. 자 여권에서 네? 자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방송을 장악을 해야 된다. 네. 패널 네. 뭐 이제 진행 네. 이 사람들부터 좀 손을 봐야 된다. 네. 그러한 이제 마이너 플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들으셨- 메이저 들으셨잖아요. 플랜 아니에요? 메이저 저한테 얘기해 주셔놓고 왜 내가 지금 뭐- 모른 내가 척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난 그런 얘기 뭐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방송에 대해서 네. 현안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송계를 장악할 수가 있는지 잘 아는 분이 온다라는 것은 네. 자칫 잘못하면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누가 도구를 이용돼요? 이동관 예를 들면 아, 이동관 네. 뭐 수석이 네.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또 이제 이용 국회는 당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국회 뭐 방통위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과기정통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네. 네. 그럼 이게 되게 환상의 복식조가 환상의 라인업이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재용 가방위원장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네, 그렇다면은 방송계가 네. 추석을 전후로 해서 네. 상당히 좀 여러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도 장타자 듭니다. 목소리 끝이 잦아지는지 내가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감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장악하려고 해서 네. 잘 되지도 않고 효과가 좋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동관 수석 저 수석이란 말이 네. 나오네. 이동관 수석이 명민한 분이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것도 잘 알 거라고 아. 기대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네.
그 문제를 더 심화할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분명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해 봅니다. 잘 되지도 저도 않는다라고 기대해 말씀드린 봅니다. 게 옛날 최시중 위원장 때하고 의석 분포도 현재 다르고 그럼 민주당에서 뭐 이런 걸 예측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최민희 부위원장을 이미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놨고 하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싸울 가능성은 높은데 뭐 생각하는 만큼 쭉쭉 장악하고 이렇게 되지 야, 않을 근데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만약에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의 최민희 부위원장이면 어우 그거 뭐 어마어마한 에? 충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국회보다 더 재밌을 거야. 근데 아직 임명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되는데 모든 언론이 단순히 지목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일단 사실관계 정리해드리면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거기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에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고요. 한국노총은 폭력 진압이라 반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압했다고 반박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어제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가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고 그리고 주최 측이 야간에 경찰청을 향한 행진도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어저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해산명령? 네, 해산명령을 내려서 자진 해산했다. 여기가 어제까지 있었던 사실관계. 네. 자 정리해 봅시다. 김상환 평론가 어떻게 네. 생각하고? 일단 그 광양제철소 막루농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드는 칼을 가진 사람은요. 잘 드는 칼 힘이죠. 힘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 그걸 막 휘두르면 원성이 자제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그리고 결국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진압을 보면 제가 볼 땐 굉장히 과잉 진압이에요. 네? 광양제철소 얘기. 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좀 하다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끔 안전장치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러고 들어갔다면 경찰도 곤봉으로 내려치는 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저거를 제압하겠다라는 목적만 너무 강한 거야.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안전장치가 다 돼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조금 쇠파이프를 휘둘르더라도 조금 맞으면서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이 뭐 훈련이 됐으니까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지만 훈련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어가면서 제압을 했다. 그럼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공권력이 이렇게 힘들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야, 저런 시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구나 해가지고 여론이 그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냥 곤봉으로 후려친다? 그건 아니었던 것 자, 같고 에어매트를 네. 준비하다가 방해한 사람 뭐 체포하고 이게 경찰이 매뉴얼이 되게 세밀하기 때문에 먼저 저항하니까 뭐 이렇게 진압한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한국 사회가 안보 이슈에 대해서 되게 오른쪽으로 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한국 사회가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진보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과거 진보 정부 때도 제 기자하고 할 때 정말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아니 이게 무슨 5.18 광주항쟁이야 라고 하는 장면들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렇지 뭐 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지라고 했는데 요 한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사회의 우리의 감수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보적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경찰은 저는 제가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살이 뭐 나쁜 말로 하면 몸살이고 좋은 말로 하면 이게 항상 인내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게 이런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다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그걸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칼은 칼집에 들어가 있을 때 무서운 거지 꺼내면은 되게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